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연준의 스탠딩 레포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명분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너무 성급한 건 아니냐라는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왜 지금 스탠딩 레포를 논의하고 있는지 이런 그 배경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조금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좀 우리 시스템 자체가 점점 좀 위험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아마 조금 공감을 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로 해지에서 이와 관련돼서 7월 31일 날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잠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 분석 자체는 그 미국 재무부가 7월 말에 트럼프와 민주당 간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여파로 현 분기, 그러니까 지금 3분기죠. 2019년 3분기에 4,330억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빌려서 현금 잔액을 기존 1,3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빠르게 재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분석 내용입니다. 이 현금 잔액 내용을 보면은 이 액수 자체는 원래 2019년 4월에 발표된 이전 전망치 거의 2배 이상인, 원래 2배가 정확하게 말하면 약 2,740억 달러인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무려 3,500억 달러로 이제 협상이 되면서 굉장히 미국 재무부에서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동성을 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 과정에서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 세계가 T-bills,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단기 국채를 말하는 겁니다. 단기물 국채 발행으로 이제 넘쳐나면서 자금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재무부는 분기별 상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 분기에 국채 발행, 여기에는 이제 단기물과 장기물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분기에 국채 발행에 대한 그 경매를 기록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라는 거는 이제 국채 발행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는 뭐 기록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지난 두 분기에 팔린 금액과 1차는 84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제시를 하면서 2019년 8월 15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약 573억 달러의 채권을 상환을 하고 267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8월 15일 날 발행되는 국채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022년 8월 15일 만기가 되는 380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채권, 단기물이죠. 그리고 2029년 8월 15일 날 만기가 되는 270억 달러의 10년물, 장기물이고요. 그리고 2049년 8월 15일 날 만기가 되는 190억 달러의 30년 만기물, 이것도 역시 장기물이고. 그래서 8월 15일 날 하루 동안에 발행되는 채권 발행 규모가 84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약 573억 달러의 그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840억 달러치를 발행을 해서 573억 달러치의 그 채권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남은 267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고작 267억 달러 현금을 조달해봐야 3,500억 달러 채우려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재무부가. 엄청나게 찍어내야 돼요. 채권을. 이제 그거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일단 이번 분기예요. 이 표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보면은 이번 분기, 그러니까 7, 8, 9월이죠. 여기는 이제 7월 달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각각 이때가 이제 결산일이거든요. 7월 1일 날 결산되는 거, 7월 15일 날 결산되는 거, 그리고 7월 30일 날 결산되는 거. 그래서 보통 월 초, 월 중순, 월 말. 그래서 한 달에 대략적으로 3번의 국채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매달. 근데 이 규모를 보면은 일단 9월 달까지 다 합쳐서 이번 분기에만 무려 7,810억 달러치 7,810억 달러치의 국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만기가 도래되는 그 규모는 4,670억 달러치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 차액을 계산을 하면은 대략 3,130억 달러치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부채 증액 한도, 이런 것들이랑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그러니까 8월이겠죠. 8월 20일까지 채무 제한을 유예하고 지출을 늘리는 초당적 협정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미국 정부는 향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치솟는 예산 적자에 앞다퉈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2019년의 예산 적자 규모는 뭐 1조 달러를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을 이제 승인할 거의 이제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기만 21일로 되어 있고, 이 협정을 승인을 하게 되면서 정부는 이제 그만큼 유동성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 때 그렇게 많은 국채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느냐?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이제 채권 발행입니다. 채권 발행 규모가 1년 안에 다시 갱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갱신. 그러니까 이번에 발행되는 이 채권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 1년 뒤가 되면은 또 갱신할 거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시스템 상황에서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뭐 지금도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결국 1년 뒤에 또 다시 갱신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회계상 적자는 7,79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3분기 7, 8, 9월 달 만에 거의 비슷한 수치로 국채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찍어내는 건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봐야 1년이 지나면 또 갱신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편 재무부의 차입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위원회들은 최근 스티븐 문우신에게 채무 제한 유예 법안을 마감일 훨씬 전에 의회와 협상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7년 동안에 7번째에 해당하는 채무 제한 중지를 의미한다고 언급을 했고, 채무 제한 중단이 만료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 운용 위험, 궁극적으로는 이제 납세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결국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총 차입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 승인된 지출의 자금을 조달할 때보다 지출할 때 더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 유예 만료 훨씬 전에 의회의 채무 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물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 채무 한도가 이제 한낱
입살군에 지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또 다른 채무 제한 정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마다 또 다시 이런 채무 한도 증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할 거고 또 다시 그 한도를 계속 늘리고 이런 식의 일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전과 같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사실상 의회의 그 채무 한도 폐지 이것을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결국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만큼 달러의 그 가치가 사실상 거의 뭐 0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금 잔액을 재구축하기 위해 가속화된 단기 채권 발행의 결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바로 이 얘기가 스탠딩 레포 문제입니다. 스탠딩 레포가 바로 이게 단기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단기 채권 시장에 갑자기 많은 양의 채권들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단기 채권 금리가 껑충 뛰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탠딩 레포가 나온 겁니다. 단순히 스탠딩 레포가 뭐 시장이 위급했을 때 유동성을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 국채 시장 자체에 어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정부의 예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139번 영상에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면 스탠딩 레포는 금융시장에 대한 부양책이 아니다. 정부의 그 예산 관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양책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럼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탠딩 레포가 시장에 도움이 될까? 결과적으로 아니다. 다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을 부양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은 뭘까요? 스탠딩 레포 말고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는 진짜 시장에 떠도는 그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어야만 시장을 부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9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다시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스탠딩 레포 그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스탠딩 레포를 한다고 시장이 다시 버블이 되는 거 아니냐, 버블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요 쟁점에서 스탠딩 레포 외에 플러스 알파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하는지 여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왜냐? 스탠딩 레포 외에 그 외에 시장에 그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추가로 가동이 될 경우 이것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주요 쟁점에다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스탠딩 레포만 단독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거는 뭐 시장을 크게 떠받드는 그런 형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당장 코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탠딩 레포를 하는 거지 단순히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꼭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국채 딜러의 대응 수혜는 재무부가 현행 채무상한제 난국을 해결한 후 8주 동안 미결제된 재무부 채권 공급을 1,78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주요 거래처들은 같은 기간 유의적인 가격 조정이나 공정가치 편차 없이 채권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 능력을 2,1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했다. 게다가 주요 거래처들은 이달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재무부가 현금 잔액 정책을 다시 이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재무부의 현금 관리 정책을 논의하면서 위험 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혜택과 단기 채권 공급이 너무 빨리 증가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붕괴에 주목했다. 스미스는 재무부가 발행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신중하게 균형 있게 조정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재무부의 예상 채권 공급 증가가 이러한 요인들을 잘 조화시켰다는 데 동의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스탠딩 레포가 결국 연준 자체 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분기까지는. 하지만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듯이 내년이 되면은 어쨌든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 능력으로 봤을 때 채권 공급을 시장이 다 소화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탠딩 레포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시행할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준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빨리 준비하더라도 저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탠딩 레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찌저찌 해서 뭐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스탠딩 레포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무조건 내년에는 스탠딩 레포가 도입될 마음의 가짐을 해야 된다. 그만큼 미국의 그 채권 상황들, 채권 시장의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다. 미국의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요, 달러는 끝납니다. 달러 시스템은 끝나요, 그냥. 지금 현행 달러의 시스템은. 지금 현행 달러 시스템이 이제 불안화폐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다 끝난다고요. 미국 채권 시장이 끝나면. 달러의 그 가치를, 계속 입증해 줄 수 있는 시장이, 떠받쳐 줄 수 있는 시장이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국채가 미국 채권이잖아요. 이게 끝난다는 얘기는 달러도 같이 끝난다는 얘기고, 달러가 같이 끝난다는 얘기는 전 세계 모든 불안화폐 시스템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붕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스탠딩 레포를 고려하게 된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에는 스탠딩 레포가 도입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미국 재무부의 달러 유동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지금 이 회색 부분이 이번에 그 채무 한도 증액이 이제 결국 승인이 되면서 그래프가 바뀐 겁니다. 기존에는 미국 재무부가 달러 유동성을 이제 매달 이 정도로 확보했으면 됐는데 갑자기 이게 그래프가 상방으로 틀렸어요. 위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3분기죠. 3분기 7, 8, 9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제로 헤지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제로 헤지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또 연준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긴급 요청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제로 헤지한테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주 초에 제로 헤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8월 6일에 제시한 분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미국 중앙은행에 제공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긴급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재무부가 채무상한제 제약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큰 유동성 고갈을 당하려고 할 때였다. 최근 미 재무부가 공개한 바와 같이 향후 2개월 동안
현금 잔액을 1,300억에서 3,500달러로 보충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3분기에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연준이 제로 해지에 손을 내민 이유는 이제 중국을 잊어라. 연준이 소나기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로 해지가 분석을 한 거. 이게 이제 8월 6일 날 내보낸 분석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연준은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4분기에 빠르면 4분기에 양적 완화를 시작해야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요 유동성 공급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 자체는 다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앞서 보았던 이 제로 엣지의 그 7월 31일 분석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중국을 잊어라 연준이 소나기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분석 내용까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제목 되게 의미심장하죠. 지금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 그동안의 시장은 그리고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그 미중 무역 협상 문제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연준 내에서는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다. 더 큰 급한 문제. 더 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달러에 대한 그 채권 시장에 대한 이 문제. 아주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제로 엣지에서 그거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급한 내용도 결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한 연구원이 이 분석 내용을 받고 분석 내용을 보니까 이거 정말 나만 읽어서 될 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 전체 제공해달라라는 이제 긴급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JP모건도 연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준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런 JP모건도 빠르면 4분기에 양적 완화를 시작해야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JP모건이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무제한 양적 완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전면적인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OMO 딜러 역량 소진 이후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영구적으로 확장해야 할 수 있다. 연준은 이를 은행 예비 수요와 기타 비예금 부채의 증가를 상쇄하는 것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JLB, 즉 제로금리 하한보다 훨씬 높은 자금 조달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통제, 즉 지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UST를 영구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대표할 것이다. UST라는 것은 이제 7년물에서 10년물에 대한 이 장기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부터 전면적인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전면적인 양적 완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양적 완화는 이제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이 시스템이 붕괴되기 전까지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양적 완화가 될 텐데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로 매입하는 채권은 바로 UST가 될 거다. 왜냐? 시장이 이것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스탠딩 레포와 함께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 연준이 전면적으로 미국의 국채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시장 자산이죠. 시장 자산. 채권을 제외한.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될 경우에는 뭐 회사채 그리고 회사채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도 매입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왜? 이건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측정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계산을 할 수 없는 자산들입니다. 근데 현재 계산할 수 있는 자산은 결국 미국 채권에 대한 부분. 미국 채권에 대한 부분이고, 최소한 양적 완화의 그 규모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을 떠받들기 위해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양적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이제 계속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시장을 또 부양시키기 위한 아마 양적 완화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사실상 무한 양적 완화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양적 완화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JP모건은 빠르면 4분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오버고요. 아마 내년 이미 시간대에 거의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세계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겠죠. 지금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채권 발행을 늘려나가야만 하고, 문제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채권을 발행했죠.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때는 시장이 이 채권 시장을 소화할 수는 있었어요.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가동을 하면서 금리를 안정시키면서 채권을 매입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죠.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았고 양적 긴축을 통해서 향후 다시 채권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계획대로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지금 마주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2008년 때 그렇게 많이 발행했던 그 채권들이 어쨌든 다 시장에 다 흘러 들어가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보다 더 많은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데, 발행해야 되는 그런 시작점에 와 있는데 더 이상 시장이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계속 이거는 연준을 괴롭힐 겁니다. 결국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유동성 확보를 걱정을 해야 하고, 이거는 이미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년 뒤에 더 큰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유동성,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유동성, 계속 수치가 올라갈 겁니다.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연준의 차입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2021년도 채무 한도 유예 만료 훨씬 전에 의회의 채무 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랑 민주당이랑 합의한 게 2021년도까지 채무 한도를 일단 유예시키자라고 이제 협정을 맺은 거고요. 이 맺은 협정이 2021년도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채무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증액을 요구를 하겠죠. 증액을 요구할 거고. 이건 뭐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어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될지라도 똑같이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영원한 문제예요. 지금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그래서 연준의 차입자문위원회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그래서 채무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될 것을 요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가 1.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0.25% 금리 이하, 그리고 12월 달에 0.25%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 달이나
늦어도 1월 달에 추가로 0.25%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1.25%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25%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무엇이 논의될 것인가? 바로 JLB, 제로금리 하한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연준이 제로금리 하한을 용인을 하면, 즉 제로금리를 용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드렸던 거, 그리고 지금 시스템 환경에서는 제로금리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권을 발행을 하고 더 이상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채권이 이제 내년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할 텐데, 이거 금리, 이자 부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자 부담. 그럼 당연히 제로금리를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정부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낮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로금리에서 이제는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금리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건 장담합니다. 연준이 제로금리를 용인하게 될 경우 제로금리는 이제 고착화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만약에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이유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나쁜 이유 때문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어쨌든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스탠딩 레포뿐만 아니라 스탠딩 레포를 포함한 그 외에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탠딩 레포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스탠딩 레포는. 근데 지금 어쨌든 더 높은 자금 조달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금리도 결국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장기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기물 채권을 영구적으로 매입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스탠딩 레포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이 필요한데 아마도 우리는 양적 완화 직전에 2008년 수준의 시장 하락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 하락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이 양적 완화 성격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그 양적 완화, 우리가 그동안 그 말했던 양적 완화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시장 붕괴. 이것을 막기 위해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붕괴를 일으키는 다양한 그 자산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해 줌으로써 시장 붕괴를 막는 그런 개념의 양적 완화였습니다. 이게 1차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1차 대공황 때도 그랬고 지난 2008년 때 수십 년 만에 가동된 양적 완화 1차에서 3차 양적 완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양적 완화 당시에는 시장 붕괴를 이제 주택저당증권 MBS였죠. 모기지 시장 이 문제로 이제 국채와 더불어서 MBS를 매입하는 그런 방식의 양적 완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양적 완화는 뭔가요? 시스템 붕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붕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채권 시장이잖아요. 미국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양적 완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채권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바로 스탠딩 레포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마 뭐 또 이런 비슷한 방식의 이름이 붙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다 합쳐서 그냥 편하게 양적 완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QE는 멈출 수가 없다. 매년 이 양은 계속 증가해야 되고 더 많은 부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양시키기 위한 이 채권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양적 완화는 멈출 수가 없겠죠, 당연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래야 나머지 시장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채권 양 외에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매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지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력한 것은 내년입니다. 올해는 아니고 유력한 것은 내년인데 내년 이미 시간대에 4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이것은 4차 양적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무제한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 시장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부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알파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알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국 채권 시장을 부양하는 QE는 무제한으로 가동이 되면서 실질 경제는 계속 저성장 시대로 머물게 되거나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필요하나요? 이것도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모두를 다 합산한 QE가 될 텐데 실질 경제에 대한 부분은 또 무엇이 관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MMT. 그렇다면 채권,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죠. 미국 채권 부양, 채권 시장에 대한 방어죠, 방어. 어떻게 보면 방어를 위한 무한 양적 완화,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도록 결국 MNT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비단 달러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불안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지금 코앞에 왔습니다. 내년 이미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미국 채권 방어를 위한 양적 완화는 바로 이제 내년 이미 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이후에 아마 언젠가는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5년, 10년 뒤에 시행할 건 아니고요. 아마 몇 년 뒤면 시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MNT 정신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만났을 때 달러 가치의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질 텐데 결과적으로 이때 실물 자산들, 금과 은이 대표적이겠죠. 이거는 당연히 누구라도 보험으로 꼭 가져가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부터. 내년에 그 채권 시장 방어를 위한 양적 완화가 시행될 때부터. 구조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라도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를 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를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왜 실물 금은을 보험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연준에서도 이 문제,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단기 채권에 대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인 스탠딩 레포뿐 아니라 결국 장기 채권도 계속 무한정으로 매입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양적 완화를 가동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JP모건도 지금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JP모건에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공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지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8월 14일이거든요. 이때 제가 우리나라 그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 교육이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를 하려면 8월 14일날 통으로 제가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요일날 영상은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P모건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양적 완화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영상을 목요일날, 공휴일날, 8월 15일이죠. 8월 15일날 오전 중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은 이제 수요일날 영상이 목요일날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에 관련된 그 제로 엣지 그 내용들이 총 3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초반부에 분석했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그 연구원이 보고 급하게 긴급 요청을 했던 그 자료, 중국을 잊어라, 연준이 소나기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JP모건이 늦으면 4분기에는 양적 완화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또 제로 엣지에서 올려준 게 있는데, 이 내용 총 3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뭐 미리 보셔도 되고, 그리고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번역기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